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31번부터 하는데요. 59페이지 31번. 네, 바로 전 문제까지가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을 한 것이죠. 행정절차법. 그래서 일반법의 행정절차법을 했고, 말하자면 31번은 이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니, 이제 케이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케이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풍부한 답안이 되려면 이러한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 문제는. 그래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행정 절차론이라는 과목이 왜 이 행정상 시험에 들어와 있습니까? 단지 그냥 법 조문만 달달달 외운다면은 그거는 객관식 시험만으로도 가능하죠. 논술식으로 만든 이유는 어떤 상황을 풀어나갈 때 이걸 논리를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지난번까지 공부했는데 가장 항상 논점으로 나왔던 것이 행정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이제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하나라도 누락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죠. 그럼 31번 문제는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의 효과,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리 법에 따른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그 행정 절차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거든요.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1번 행정 절차, 행정 절차상의 하자에 관해서 뭐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행정 절차 하자의 의의를 써줘야죠. 무엇이 하자냐? 그러면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광의로는 모든 행정 절차상에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행정 절차.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넓게 볼 것까지는 없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을 할 당시에 처분상의 절차죠. 처분이 뭐죠? 여러분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행위. 각종 인가나 허가, 인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는 과정. 또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할 때 거쳐야 될 요건들, 절차상의 요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결의했을 때 우리는 행정 절차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모든 작용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을 결의한 것,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처분을 둘러싼 절차상의 하자. 실제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낼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30 몇 번인가요? 29번이었죠. 29번에 보면 29번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다루었죠. 요건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행정지도는 요건 아니지. 행정지도는 여기에 속하죠.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9번과 같은 문제를 내본 것이고요. 이제 언젠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요 처분을 둘러싼. 지난번에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 보면 그게 있었죠. 건축주가 용적률을 초과했어. 그래서 일부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철거 명령이 바로 이게 처분이잖아요. 자, 말이 길어졌어요. 계속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정 절차 하자의 사유.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제 쭉 한번 적어주는 게 좋겠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처분의 사전통지 결의요. 사전통지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 미리 그 처분의 내용이나 왜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줌으로써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그거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람 공고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람의 형식으로, 공고의 형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도시계획 관련법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용도 지역을 만약에 바꾼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떤 건축상의 제안을 한다. 그러면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서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의견 제출, 청문회, 의견 청취 절차. 여러분 의견 청취 절차 3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거쳐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라고 하게 돼요. 이유 제시해야 되죠. 이유 제시는 이제 모든 처분을 할 때 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게 이유 제시죠. 물론 이제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케이스 형식으로 나오면 이 사안에서 과연 이유 제시가 생략이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검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생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제시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송달 방법, 교부 송달, 뭐 우편 송달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하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전자문서 송달하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였다. 그럼 다 그게 하자야. 기타 뭐 필요하적인 상대방이나 관계행정청의 협력의 결의. 여러분 최대한 배운 바를 여기다가 쭉 이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절차법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문인데 이렇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로 이것은 이제 처분에 대한 효과예요. 여러분 하나의 처분을 할 때는 자 논의의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잘 수험생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떤 처분이 있다고 합시다. 처분은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정지 처분이다 이 경우. 그럼 이 처분할 때 공무원은 일단 실제법적으로 이러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 법에 이러한 A라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영업정지 뭐 2개월까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관련 법에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2개월 처분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실제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법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절차법적으로. 요게 이제 상대방한테 불리한 처분이니까 아까 저기에 썼던 그런 청문 절차나 의견 제출 절차, 이유 부기, 사전 통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절차법적으로 하자도 또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논의의 배경은요, 실제로 실제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로 바뀌어가지고 절차법적 하자가 있을 때 그럼 이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절차법적 하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러면 관련 법에 따라서만 그냥 처분하면은 다 이거는 가능한 것으로 무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죠. 이제 관련 법에 따라 2개월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법적 하자도 또 역시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차상 하자 효과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봐야 돼요. 있는 경우. 이건 간단해. 뭐라고 쓰면 돼요? 명문 규정이 있으면 명문 규정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나눠서 쓰세요. 일반법 규정이 있느냐, 일반법이. 없음. 자, 그래서 일반법에 과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은 없다?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더라도요. 우리는 독일 이야기도 좀 써주세요. 제 책에 나왔듯이.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사유다. 이런 규정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아주 절차법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천해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일반법상으로는
이러한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그러면 개별법으로 가면 개별법은 간혹 있습니다. 그 예도 하나 적어주세요.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있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이에요. 소청할 때 그 당사자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만약에 주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징계라는 것은 뭐야? 징계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정은 뭐야? 네, 무효다. 이게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개별법률에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문제는 명문 규정이 뭐야? 없는 경우다. 명문 규정이 없다. 요걸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재량 행위인 경우와 이제 기속 행위인 경우가 나눠집니다. 아까 봤던 영업정지 2개월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재량 행위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뭐 반드시 영업정지 2개월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재량행위가 많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 중에. 그래서 이 재량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재량행위는 이렇게 이익을 비교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재량행위에 하자가 있죠. 하자가 그러면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행정정은 처음부터 다시 이 처분을 해야 되니까 다시 처분했을 때 이익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익 형량을 해야 됩니다. 이익을 형량해서 이제 다시 어떤 처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이 처분하고 이거 처분이잖아요. 그 이 처분과 나중에 새롭게 하는 처분이 반드시 동일하진 않겠지. 여러분, 그죠?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뭐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해서 다시 한번 적정한 그런 행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통설과 판례는 모두 뭐냐? 이것은 절차적 하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썼는데 거기 제목이 하나 있네요. 괄호 1번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좀 어렵죠, 말이. 네, 이런 것도 답안지에 써주면 좋습니다. 네,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이란 말은 바로 실제법적 하자와 무관하게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이거는 상관하지 않고 절차법적 하자만으로도 요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다. 아시죠? 제목을 단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야. 그렇게 써주면 좋겠네요. 자,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지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눠봅니다. 결론은 뭐야? 취소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 대립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기속행위가 문제인데 기속행위는 이제 견해가 갈립니다. 학설이.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처분을 독자적으로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견해까지 있어. 네. 여기는 다 적극설이죠. 그래서 근데 소극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극설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판례.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 위법성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는 왜 그런가 하면, 네, 기속행위라는 것은 기속행위는 뭐 어떤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기속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할 때 다시 어떤 처분이 나오면 이 처분이란 것이 종전과 꼭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요. 처분과 반드시 동일하다는 얘기지. 네. 어차피 종래 했던 처분과 똑같은 처분이 다시 나오는데 왜 취소를 하냐 이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선 어떤 행정상의 행정 절차상의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 할 건데 뭐하러 굳이 그거를 취소시키느냐. 그래서 이거는 행정 경제상 낭비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거고 근거. 그 다음에 이 절차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수단에. 되게 수단 그러면 우리는 수단이라는 용어를 쓸 때 본질적이지 않고 좀 부차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수단보다 고차원적인 게 목적이지. 목적. 행정 절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절차상에 수단상에 어떤 하자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소극설의 입장은. 근데 적극설은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 취소를 한다면 기속행위를 할지라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처분하면 그것이 반드시 동일한 처분이 나온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거지. 네. 행정청이 다시 행위를 하면 또 모른다 이거야. 상황이 바뀌어서 종전과 다른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취소시킬 만한 의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행정절차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절차라는 것은 오늘날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성.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판례는 어느 입장이겠습니까? 이건 이제 적극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재량행위건 기속행위건 간에 절차상의 하자는 오늘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례 생각나시면 우리 교재처럼 써주면 좋겠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게 재량처분이거든.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업정지 하지 말고 뭐 과징금 처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할 때 청문 절차 같은 걸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취소 사유라고 봤고, 과세 처분은 여러분 기속행위라는 거 아시죠? 과세. 그러니까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세금 반드시 부과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도 역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면 그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 답안지 작성할 때 이런 걸 기억 못 해가지고 엉뚱하게 소극설이라고 하면 그 답안지는 어떻게 된다고? 네, 그 답안지는 빵점입니다. 빵점. 정확히 공부를 하시네요. 여러분의 그 견해를 이제 밝히는 게 좋죠. 논술식인 경우는 이제 검토 들어가지고 네. 여러분도 이제 보면 네, 적극설로 가는 게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이 경우. 만약에 소극설로 가게 되면 이 견해를 막 강화시켜야 되는 어떤 주장을 여러분이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검토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상으로도 절차상의 위법을 취소 판결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오늘날에 행정 절차를 경시하는 풍조를 감안한다면 네, 이러한 것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간단히 검토를 내면 돼요. 간단히 자, 그다음에 괄호 1번에 뭐였죠? 아까 제목이 네,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여부라고 해놓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렸잖아. 여기서 위법하다. 네. 그러면 이제 위법성의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위법성의 정도는 이제 무효냐 아니면 취소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대체적으로 보면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예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판례의 경향은 취소 사유로 본다. 중대 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그건 물론 뭐예요? 무효죠. 무효.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 반드시 문서로서 하도록 되는데 문서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말로 했다. 그럼 이거는 하자가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하자야. 그럼 무효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 판례는 대체적으로 이제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자, 31번 이제 계속되는데요. 절차상 하자를 써놓고 보면 뭔가 여러분 또 무엇을 쓸 것이 없냐 생각을 하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죠? 또 하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하자의 치유. 이거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하자의 치유 해가지고 문제의 소재, 네, 문제의 소재 또는 문제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하자의 치유가 항상 문제가 되느냐? 네, 원래 하자의 치유라는 것은 그 하자를 사후에 보완함으로써 행정처분이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만드는 것이 하자의 치유잖아요. 근데 이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행정 절차상의 어떤 경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네. 능률성 문제 때문에. 근데 불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문제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행정 절차 하자의 치유를 자꾸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행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문제예요. 어느 쪽 이익을 더 크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게 하자 치유에 있어서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로 들어가면 인정 여부,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긍정설, 부정설이 있겠죠. 요 이야기를 다 쓰면 돼요. 부정설은 개인의 권리 보호, 처분의 정신중성, 공정성을 담보한다. 네.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설에는 제한적 긍정설도 있는데, 여기 좀 통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정하되, 그죠? 인정하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자.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어권 보장,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인정해주고,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지 않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 입장도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 원칙적으로 판례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 또는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판례상으로 청문서를 통지할 때 통지 기간에 어떤 하자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문서는 일찌감치 보내야 돼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찌감치 보내야 되는데 막 임박해서 보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여기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라는 판례가 있죠. 이 판례가 바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자 치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또 치유의 범위인데, 치유의 어떤 치유의 인정 범위. 일단 그 대상은 바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있죠. 네, 절차상의 하자 또는 형식상의 하자인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지, 주체나 내용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 사유에 있는 하자에만 인정한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죠. 그러면 이제 통설과 판례는 바로 상대방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판례의 문구를 보면 상대방의 불복의 결정이나 아니면 불복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 그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자 치유는 이 정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런 쟁점이 하나 있죠. 행정의 절차상 하자와 판결의 기속력.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취소 판결의 기속력. 특히 기속력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인용 판결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인용 판결. 그래서 취소 판결. 객관식 공부하실 때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던 부분인데 다시 나왔어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것은 보시면 어떤 처분이 되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걸 제기해서 이 처분이 취소되었다 이겁니다. 취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행정청은 자, 요 시점에서 동일한 행위를 어때요? 반복하면 됩니까? 반복하면 안 되죠. 이 기속력의 의미는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안 된다. 반복 금지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 적극적인 처분인데 이게 만약에 부작이나 거부 처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고, 여기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이렇게 나면요, 이른바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을 다시 해야 된다. 저게 위법하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여기 이제 기속력의 문제예요. 근데 5번에 절차상 하자와 취소 판결 기속력에서 문제되는 건 특히 요겁니다. 요거 1번. 그래서 예전에 했던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새로운 행위가 있게 되면, 새로운 법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처분하면 되지만,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속력의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로 돌아오면 이것이 절차상 하자였다는 거야. 요 하자 있죠, 하자가. 혹시 내용이나 주체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였다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우리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써줘야죠, 여기에. 판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난 경우에는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읽어보세요. 그렇죠? 학설과 판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선고됐어. 근데 행정청이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도 그것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면 기속력에 반한 것이 아니한다. 네. 왜냐하면 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 됩니다. 요걸 그대로 기억했다가 써줘야 됩니다. 절차상 하자와 취소 판결의 기속력. 네. 원래는 이렇게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은 뭐죠? 여러분 배웠는데 무효죠, 무효.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다만 그것이 절차상 하자인 경우는 이렇게 예외를 둡니다. 6번은 여기다 판서는 안 하는데요. 별건 아니에요. 요게 이제 논점이 생각이 나가지고 써주면은 보너스 점수가 됩니다. 이거 꼭 안 써도 되는 거지만. 6번 하면 절차상 하자와 국가배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국가배상법 배우셨는데 국가배상법상에 배상책임 발생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공무원이 위법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건 당연히 충족되는 요건이겠고요. 공무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분명히 있겠고, 문제는 이제 위법성의 문제인데, 우리는 아까 분명히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네. 여기 지워졌는데, 독자적 위법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결론은 위법하다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이런 논의를 써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그 위법하다,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와야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성도 충족하는 거지. 거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제 책에. 그리고 국가배상제도의 본질을 행위불법설로 보는 견해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행위불법설과 결과불법설이 있습니다. 행위불법설이라 함은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자체가 불법이다는 얘기예요. 행위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을 때가
불법이다. 네. 그럼 우리가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바로 행위불법설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지? 법이 정한 각종 뭐 청문 절차,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참고로 결과불법설이라고도 있는데 비록 공무원들이 행위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 있죠.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행위불법설이 타당해요. 자, 그래서 행위불법설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하지 않느냐, 위법성을 충족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그 요건인 손해발생.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2번 밑에는 참고로 보세요. 판례는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겠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정리하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고요. 지금 마지막에 5번과 6번 있죠. 이 5번과 6번 항목은 혹시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것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건 이제 가점 요인입니다. 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어요. 써주면 좋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보 공개 제도죠. 정보 공개.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32번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정보공개 원칙을 설명하시오. 목적이라면 뭐 국민의 알 권리로 대변이 되겠고, 적용 범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의 원칙은 대원칙이에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내용을 쓰라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역시 32번.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목적을 밝히면 되고, 목적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제 그 규정하는 내용은 뭐죠? 규정하는 내용은 공개 청구 절차, 공개 청구,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 공개 의무, 네, 이런 것들을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과정에 참여 그리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좋은 말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쓰면 훌륭합니다. 정보공개법이 왜 있느냐?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러한 공개 청구나 공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로 공개한다는 말의 뜻, 공개가 뭐냐? 공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이제 열람시키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열람이죠. 그리고 이제 사본을 주거나 아니면 복제물을 주거나, 문서는 사본이라고 표현하죠. 문서 형태로 되는 건 사본이고, 가령 뭐 필름 같은 거 있지, 필름이나 어떤 모형의 형태로 되는 건 이제 복제물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우리는 이 법에서의 공개다. 공개 의미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말의 뜻은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률에 따라 쓰이는 용도가 다 달라요. 정보공개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미를 써줘야 돼. 뭐가 들어가요? 국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자체 소속기관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이 또 나오는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공공기관 표현이 되는데 왜 이러냐면 공공기관에 관해서 대표적인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써주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다. 이건 참고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각 기관들의 뭐 자산 규모, 공익성 이걸 판단해 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이 되는 순간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을 받게 되고 국가의 보호도 받게 되죠. 이런 공공기관이 있어요. 보통 말하는 공공기관을 넘어서서 우리 법은 말한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열어보면은 무슨 각급 학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립학교도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속해요. 사립재단이 만든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제외되는 것도 있더라 이거야.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그다음에 보안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나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요걸 목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또는 분석된 정보. 네. 이런 것들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 목록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 얘기를 하나 써줄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인데 법률은 국가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분명히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자체의 법은 조례죠. 근데 다만 이런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말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조례의 내용. 분명히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다르게 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또 무엇을 적으라고 했습니까?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무선 적용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원칙이니까 예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공개 원칙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비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비공개하는지 뒤에 가면 문제가 다시 나오고요. 아무튼 자, 원칙은 공개고 비공개가 예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3번 문제 볼까요? (33번) 문제는 자,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그다음에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의무를 논하라. 그럼 첫 번째 공공기관의 뭐 의무 해가지고 일단 크게 어떤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동법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정비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상에 어떤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정보 관리 체계를 잘 정비해야 됩니다. 정보 관리 체계를 시스템이죠. 이거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겠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법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야 될 의무. 그러려면 관련 법령도 그때마다 잘 정비를 해야 되겠고.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 정보 관리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보 공개 열린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지문에 의미가 있는데 원래 정보 공개의 원칙은 뭐냐 하면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죠, 청구.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죠.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여기서는 반드시 이러한 상대방의 시민들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항은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도대체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 원칙. 옷은요, 자, 국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돼요.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예산인데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국책 사업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납세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건 미리 정기적으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감시와 관련해서 이 공무원들이 법령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행정 감시를 해야 될 사항들, 이런 내용들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경우는 뭐야? 공개 여부, 그러니까 구체적 범위, 그다음에 주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밝혀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예외 해가지고 써주면 돼요. 우리가 정보공개법 이따가 보게 되는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공개 대상인 정보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해서 공공기관의 노력. 공공기관은 여기에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라고 나오죠.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목록 이야기를 써주면 돼요. 정보 공개 목록을 공공기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돼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위에 그 정보공개라는 메뉴가 있어. 정보공개 메뉴에 들어가면 이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아, 요거는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해 가지고 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이런 내용도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 정보 공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들도 갖춰야 한다. 네. 여기까지 쓰면 이제 공공기관의 의무가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다음 시간에 34번 계속하겠습니다.